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제 책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제가 몸은 한국인, 정신은 조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압축한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 문명사회 관점에서 본 대한민국론이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책이고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을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좀 정치적으로 볼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대한민국을 보는 관점은 문명사회의 관점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 책의 구성은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1이 이제 한국의 근대화 대한민국, 2가 대한민국의 도상학, 도상학이 무엇인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3이 이제 대한민국의 문명사적 의미. 제가 굵직굵직합니다. 주제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올해가 대한민국 건국 77주년이죠. 대한민국이 48년에 건국됐으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생기고 9년 뒤에 태어났네요. 저는 좀 여담이지만 제 아버지가 저를 되게 늦게 낳으셨어요. 거의 60 다 돼서 낳으셨나?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1899년생이에요. 19세기 사람입니다. 73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세 개의 국가에 살았어요. 그것도 무려 대자가 붙은 세 개의 국가. 대한제국에서 태어나서 대일본 제국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에서 돌아가셨어요. 적어도 지난 100여 년간 한반도에 나라 이름에 국명에 대자가 들어간 국가가 세 개 있었다는 거죠. 놀라운 거 아닌가요? 물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대한제국에서 개성한 거지만 어쨌든 지난 100년간 한반도에는 대한제국, 대일본제국, 대한민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존재했고, 어쩌다 보니 저도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서 70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저도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였는데, 보통 이제 대체로 우리가 한 개인의 삶이 크게 이제 10대 사춘기에 나는 누구인가 하는 자아의식이 생긴다고 하죠, 보통, 그죠? 장자크 루소가 말한 제2의 탄생, 그죠? 그 다음에 대체로 보면은 20대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 저는 또 새로운 의식이 생긴다고 보는데, 내가 사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지? 이 사회는 어떤 사회이지? 이라는 의식이 생겨난다고 봐요. 그래서 20대 때 대체로 사회의식이 생기고 저도 그랬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에 81년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정말 그 문제적인 시대, 바로 80년대를 고스란히 저는 관통하면서 대학을 다녔고, 당연히 저의 사회의식을 결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경험이었고요. 저 역시 그런 사회 속에서 저의 사회의식, 자아의식을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20대 대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 대한 관심을 제가 중심에서 놓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20대 때 생각했던 거와 30대, 40대 때 생각이 자꾸 다르죠. 바뀌죠. 지금도 다릅니다. 사실은 좀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비교적 제가 근래에 갖게 된 한국 사회의 관일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는 그런 민중 운동에 참여한 적도 있고, 또 시민사회 운동에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 사회를 보는 관점에서 저 나름대로 어떤 사회적 실천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잘한 것도 있고, 또 오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얘기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형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우리가 보통 근대국가라고 합니다. 그죠? 근대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가리켜서 근대국가로 분류합니다. 또는 국민국가라고 부르기도 해요. 물론 또 민족국가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근대국가, 국민국가, 민주공화국.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형용이죠. 그러면 이 말들, 근대국가라는 게 그럼 구체적으로 뭔가? 국민국가란 어떤 형태의 국가를 말하는가? 중세국가와 어떻게 다른가? 국가는 고대부터 있었는데, 고대에 있었던 국가와 지금 근대 국민국가인 대한민국은 어떤 면에서 같고 어떤 면에서 다른가? 이런 우리가 물음을 제기해볼 수 있죠.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근대국가, 국민국가, 민주공화국, 이 모든 형용들은 근대의 용어예요. 우리가 근대라고 부르는 시대에 나타난 것들이죠. 중세에는 이런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중세에는 국민 이런 말이 없습니다. 민주 없죠. 공화국 이런 말 없습니다. 이게 다 근대의 산물이에요. 물론 이제 서양에서 공화국은
뭐 고대 로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인 연원은 있지만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이제 공화국이라고 말하면 근대의 산물입니다. 결국 이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말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근대, 국민, 민주, 공화국 다 이런 말들이죠. 그죠? 다 이런 말들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국가라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근대와 국민과 민주와 공화국이란 말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이 근대라는 건 뭐 인류의 역사의 어떤 한 시기를 가리키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근대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근대를 벗어난 탈근대, 포스트 모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그건 일부 의견이고 지배적인 담론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아직도 근대라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국민은 이제 우리가 영어의 네이션을 번역한 말인데 조선시대에는 백성은 있어도 국민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돼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국민이 권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사대부가 아니라 국민이 권력을 갖고 있어요. 국민이라는 말은 모든 국가, 정치 공동체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중요하잖아요. 주권. 즉, 그 국가의 주인이 누구냐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어떤 국가는 왕에게 있고, 어떤 국가에게는 귀족에게 있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근대국가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민주공화국, 뭐 또 민주주의 이런 말 참 많이 쓰죠. 민주라는 말은 당연히 우리가 정치체제, 귀족정이라든지 전제정이 아니고 민주주의라는 말보다 뭐 민주정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민주정, 다수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정치적인 문제를 결정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 대표자를 뽑을 때 투표를 한다든지 민주주의, 민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공화국입니다. 리퍼블릭. 공화국은 이제 보통 우리 국채라고 하는데 국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공화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근대 국민국가고 민주공화국이다. 이거는 모두 근대의 산물이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근대의 산물인 거죠. 근대가 아니면 대한민국이 생겨날 수 없죠. 대한민국과 근대 관계를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이나 고려가 우리의 조상국가라고 해서 그들이 우리와 같은 국가인 건 당연히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근대라는 건 당연히 서구의 산물입니다. 동양에는 전통적으로 근대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근대라고 부르는 것, 영어로 The Modern Age라고 부르는 것은 서구에서 발생한 문명의 이름입니다. 물론 이제 근대라는 건 시대를 가리키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문명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대 문명, 뒤에 문명이라는 말을 생략하지만 The Modern Civilization이라고 불러야 정확하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라는 것은 언제 생겨났는가? 뭐 대체로 역사학자들은 1500년대 서유럽 16세기경이죠. 근대는 16세기경,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 서유럽에서 발생한 새로운 종류의 문명이다. 그런데 그 문명이 고향은 서유럽이지만 거기만 한정되지 않고 마치 수천 년 전에 중국의 황하강에서 발생한 황하 문명이 동아시아 전역으로 우리 한반도에까지 퍼져나갔듯이 근대 문명도 생겨난 거는 서유럽이지만 서유럽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점점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금까지 보면 한 500년. 지금으로부터 지난 500년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근대 문명이 세계화된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90년대에 뭐 많이 유행했던 말 중에 세계화라는 말이 있죠. 세계화. 근데 그때 말하는 세계화는 대체로 이제 1970년대 이후에 영미, 서구의 이제 신자유주의가 세계로 번져나가는 그 과정을 그때 가리키는 말로 세계화란 말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고 그냥 우리가 세계화라고 말하면 지난 500년간 서유럽에서 발생한 근대 문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오늘날은 아시아,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아메리카든 동일한 삶의 방식을 영위하고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근대 문명이라고 부르고 근대 문명의 세계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세계화, 한국 근대화 과정의 일부이죠. 예. 요즘 우리나라에서 무슨 건국절 논쟁이니 대한민국을 누가 만들었니 뭐 논란이 있지만 그런 역사적 사실을 넘어선 수준의 우리가 역사적 해석을 해보자면 대한민국을 만든 건 사실 근대 문명이에요.
서구 근대 문명. 대한민국을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관점,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민족사. 대한민국은 단군 할아버지로부터 이어진 5,000년 민족사의 산물이다라는 인식.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만 그건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극히 일부, 대한민국의 혈통적인 근거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극히 일부에 속하지 그게 대한민국을 보는 지배적인 정체성이 될 수는 없어요. 민족사랑은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혈통 중심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보려면 민족사가 아닌 문명사에서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저의 관점입니다. 제 책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은 이게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에서 근대기에 발생한 한민족과 한반도를 근거로 하는 국가다 라고 할 때, 근대라는 문명은 어떤 문명인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인류 역사에서 문명을 크게 셋으로 구분합니다. 고대, 중세, 근대. 이거 원래 서양 사회 시대 구분이었습니다. 고대는 이제 대체로 유럽을 기준으로 하면 고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명이 발생하고, 서유럽에서 고대는 이제 그리스 로마 문명을 가리킵니다. 그때를 이제 보통 고대라고 말하고요. 대체로 보면 이제 우리가 고대라고 부르는 시기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제 문명이 이때 발생하는 세계 4대 문명이니 뭐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유럽은 그리스 로마 문명에 해당되고요. 이때를 우리가 고대, 에인션트 타임즈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을 기준으로 볼 경우 고대 이후를 이제 중세라고 부르는데, 뭐 중세는 대체로 이제 뭐 기원 후 한 뭐 300~400년부터 시작해서 뭐 르네상스 시대까지, 서양에서는 기독교가 지배하는 천년간을 보통 중세라고 부르죠. 근데 이 중세는 유럽의 경우는 그게 기독교 문명이라고 불러도 무방하겠습니다만, 유럽만 중세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중세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 문명이 존재했고요. 중세 문명의 특징은 지역 문명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조선이 속했던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은 우리가 동아시아 문명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동아시아 문명은 어쨌든 뭐 인도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동쪽 끝에는 일본까지 요 지역의 한정된 문화, 지역 문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터키에서부터 인도까지 그 사이는 우리가 보통 이슬람 문명이라고 부르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터키 서쪽은 유럽 문명, 중세 유럽 문명, 기독교 문명이죠. 인류사에서 중세는 여러 개의 문명권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중세 문명의 특징은 대체로 자기 지역에 한정된 문명이었다. 그걸 넘어서지 않았다. 동아시아 문명은 우리 중국을 중심으로 한 몇몇 나라들이고 그 바깥을 나가지 않았고, 이슬람 문명은 유럽 문명과 중국 문명 사이에 있는 또 그 한정된 지역의 문화, 유럽 문명도 유럽 대륙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양상을 보였죠. 그래서 우리 중세 문명은 지역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구도의 변화가 오는 게 이제 근대부터다. 그래서 근대는 대략 한 16세기, 뭐 서양에서 보통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그 시기,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한 알프스 산맥이 있는 데까지 해당되는 그 지역. 거기서 등장한 이제 새로운 문명이 우리가 근대 문명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근대 문명은 비록 발생은 어떤 특정 지역에서 했으나 그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점점 그 지역 바깥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전 세계를 아우르는, 뭐 세계를 정복했다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몽골족이 육지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했듯이 서구의 근대 문명은 물론 바다를 통해서 확장되는 문명이었고, 몽골족과 달리 바다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전 세계로 퍼져나간, 그래서 근대 문명은 우리가 세계 문명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완전 지배하게 된 문명은 근대가 처음입니다. 그 이전에 어떤 문명도 세계 전체를 지배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근대는 최초의 세계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결국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문명의 구분을 우리 한국 역사에 대입시켜 보면 대략 이렇지 않겠습니까? 기원전 1세기 이전,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조선은 중국 문명권이 아니었습니다. 또 대체로 우리가 고조선은 그 북방 시베리아 문명에 속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이제 제정일치 시기대, 그죠? 종교적 지도자와 정치적 지도자가 하나인 것, 그걸 우리가 제정일치라고 하죠. 제사장이 왕이고 왕이 제사장이에요. 바로 당군이, 그렇죠? 당군이란 말 자체가 원래 무당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한민족의 시조라고 믿고 있는, 물론 신화에 속하지만
그 소위 단군 할아버지, 우리가 무속이라고 부르는 것의 원료가 시베리아예요. 시베리아에 가면 무당이 있습니다. 시베리아에. 그게 우리나라 무당의 원조예요. 근데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무당을 탱거리라고 부릅니다. 탱거리. 단군이 탱거리에서 왔다고 뭐 그건 유력한 학설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단군이라는 말 자체가, 단군이라는 말은 왕이란 뜻이 아니고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교황이라, 교황. 전라도 지방에 가면 단군을 단골이라고 불러요. 단골. 우리 단골 손님할 때 그 단골. 그러니까 당나라 할 때 당자에 골 할 때 골. 그러니까 단골, 단군, 탱거리 같은 말입니다. 다 무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전라도 지방에는 그 무당을 지금도 단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단골레, 단골댁, 단골레라고 부릅니다. 전라도에서는 다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무당인 게 아니라 무당이 왕인 거예요. 당연히 이 고대 국가는 재정일치 국가고 샤머니즘이 지배합니다. 샤머니즘. 샤머니즘이라는 건 무당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고요.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당이 결정해요. 그럼 무당을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그거를? 국책연구소에서 연구를 주나요? 아니죠. 무당이 하는 일은 뭡니까?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치는 거. 무당은 점을 쳐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가 군주인 겁니다. 고대 국가는 이런 거예요. 고대 국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제 한국사에서 중세는, 뭐 제가 역사학자는 아닙니다만, 뭐 제가 국사책 공부해 보니까 이렇게 분류하는 게 일반적이더군요. 그럼 한국의 고대는 그렇다고 치면 한국의 중세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고대와 무엇이 다른가? 대체로 한국사에서는 기원전 1세기 이후부터 한국사에서 중세 단계가 시작된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기원전 1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나? 고조선이 중국의 한나라에 멸망당하죠. 기원전 1세기에 있었던 한국사의 중요한 사건은 한무제로 유명한 중국의 한나라가 고조선을 정복합니다. 우리 신화 속에 있었던 국가였는지 모르겠으나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한 제국에게 멸망되고요. 그리고 뭐 우리 다 역사책에서 배웠던 한사군을 설치하죠. 한사군, 그죠? 뭐 한국사에서 한사군이 뭐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냐 만주에 있었냐 가지고 싸우는데 그건 뭐 전 모르겠고, 어쨌든 낙랑군이라고 하는 그런 4개의 스테이트예요. 한나라의 식민지입니다. 중국의 한 제국이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고조선 땅에다가 식민지를 세운 거예요. 그게 4개의 식민지가 한사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중세는 우리가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뭐 중국의 지배를 받는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좀 단순히 말하면 이때부터 보통 중세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국의 영향력, 뭐 그게 직접적인 식민지였던 뭐 간접적인 것이었던, 어쨌든 한국의 중세가 고대와 뚜렷하게 차별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중국의 영향력에 들어가니까 중화 문명이라고 부르는 이제 뭐 동아시아 문명이라고 하는 그게 일원이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우리가 북방 시베리아 문명에 있었고 왕이 무당이었고 중국을 모델로 하는 고대 그런 중세 국가. 역사책에서 보면 뭐 율령제 국가라고 합니다. 율령제 국가. 한국 같은 국가들을 율령제 국가라고 하는데, 율령이라는 말이 법이에요. 법. 쉽게 말하면 법치국가였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근대 법치국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중세국가도 왕이 다스리지만 왕이 지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고대처럼 점을 쳐서 다스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법은 있다는 거예요. 법은 만들어놨다. 물론 근대 입헌 군주국하고는 다르지만 중세국가는 법이 있긴 있어요. 조선의 경국대전도 법률은 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객관적인 법이 있고, 그러나 결국 그 법을 왕이 지배하죠. 그런 게 이제 중세국가입니다. 그리고 뭐 이 시기에 주된 사상은 당연히 유교와 불교, 그죠? 우리 기원전 1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보면 우리 한반도의 중세는 대략 한 200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한 2000년 정도가 한국의 중세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조선 말 19세기 말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죠, 그죠? 외부 세력들이 이제 조선에 막 들어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 이양선, 낯선 배들이 우리 조선 해역에 나타나고, 영국, 프랑스 함대가, 그죠? 조선에 와서 통상을 요구하고, 또 나중에는 급기야 그 유럽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개화된 일본이 서구 세력을 대신해서 조선에 쳐들어오죠. 그래서 19세기 말 이후 어떤 서양 또는 서양을 대리한 일본 세력이 우리 조선에 들어오면서
마치 2000년 전에 중국이 우리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이제 한반도는 다시 다른 세력들의 영향하에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근대라고 부르는 거죠. 1876년에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잖아요. 우리 한국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인데 이 강화도 조약을 맺어서 개항을 하지 않습니까? 개항이라는 건 항구를 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외부의 우리나라를 연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조선은 중국의 영향력 하에 살았거든요. 중국만 쳐다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세상에 중국만 있는 건 아니야. 일본도 있고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어. 여러 나라들과 교우해야 되고 그러려면 나라의 문을 열어야죠. 그래서 개항을 하게 되고 개항은 개화, 역시 문을 연다라는 개화가 되죠. 이때부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근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근대는 19세기 말부터다. 그리고 이제 개항을 하여서 우리가 마주한 문명은 더 이상 동아시아 문명도 아니고 이슬람 문명도 아니고 뭡니까? 근대 문명이죠. 서구가 중심이 되는 근대 문명이다. 그리고 이 서구 문명, 바로 최초의 세계 문명의 가치는 샤머니즘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근대적인 사상들, 뭐 대표적으로 자유와 평등 같은 거, 근대의 사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문명은 고대, 중세, 근대로 구분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는 바로 우리 한국사를 보면 이런 시간 속에 있다, 이런 조건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19세기 말부터 이제 근대 세계 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갔다, 우리 한국은. 지금 우리는 더 이상 고대도 아니고 중세도 아닌 근대에 살고 있다. 근데 한국의 근대가 이제 1876년 개항부터 치면 이제 내년이 강화도 조약 150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대화 150년입니다. 한국은 지난 150년간 근대화를 해온 거예요. 또 하나의 문명은 몇천 년씩 갑니다. 한국의 근대도 몇천 년 갈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비하면 이 150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현재 우리 한국은 앞으로 갈 길이 먼데 어쨌거나 우리가 150년 전부터 새롭게 경험하게 된 이 근대는 어떤 문명이며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고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10년에 500년간 지속되던 조선이라는 중세 국가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일본 식민지가 되죠.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몰려든 외세들을 우리는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고 결국 굴복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보다 한 발 먼저 근대화된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래서 1910년에서 45년까지 30여 년간 우리는 식민지를 지냈고요. 그러다가 일본이 태평양전쟁에 패배하면서 졸지에 해방이 됐습니다. 그죠?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됐고,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국에 의한 연합군에 의해서 우리는 군정 통치를 받게 돼요. 3년의 짧은 혼란기를 거치고 1948년에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77년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 건국되고 나서도 또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소위 1960, 70년대 박정희 정부에 의한 경제 개발이 있고요. 또 1980년대 말에 민주화라고 하는 또 어떤 거대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150년간 한국 근대사를 수놓은 굵직한 사건들, 뭐 하나하나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오늘은 이제 조금 지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서양의 근대, 세계화된 문명인 근대를 마주하면서 겪었던 사건들이고요. 근데 이제 한국 근대는 어쨌든 우리가 근대 문명의 본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근대 문명의 중심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변이에요, 주변. 근대 문명은 여기서부터 한참 떨어진 알프스 산 밑에 있는 이탈리아 반도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가 근대의 고향이에요. 서구 근대 문명이 유럽 대륙을 넘어서서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로 점점 퍼져나갔는데 한국은 근대 문명이 가장 늦게 도달한.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일본 요 지역을 가리켜서 극동이래요, 극동. 극동이란 말은 원래 프랑스 사람들이 만든 말인데 어쨌든 동쪽 끄트머리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서양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제일 늦게 근대 문명이 도달한 나라. 근데 이제 늦게 도달했다고 해서 우리가 근대에 그렇게 지체된 건 물론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근대의 중심이 아닌 주변이기 때문에 근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양상도 본 토랑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다른 성격을 보여주게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한국 근대화의 경로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한국 근대의 성격은 뭡니까? 역시 제일 중요한 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근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해서 근대화가 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 근대의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근대는 바깥으로부터 우리 안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근대화가 한국 근대를 이해하는데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지점이죠.
한국의 근대가 외부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다, 뭐 미국의 식민지다, 우리 민족 자주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외부에서 왔다는 사실이 모든 업보, 좌파가 한국 근대를 보는 관점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근대는 업둥이라는 거예요. 업둥이, 남의 씨,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피가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거야. 한국의 좌파들이 인간과 역사를 보는 관점이 갖고 있는 그런 전근대성,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혈통 중심적인 사고, 이 대단히 이거는 전근대적인 거거든요. 근대인은 네 피가 뭐냐,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너와 내가 피가 달라도 우리는 같은 사상과 가치를 공유하면 같은 인간으로 서로 존중하고 교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대인은 만나서 양반이냐 쌍놈이냐 따지지 않습니다. 제 아버지는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첫 번째 하는 질문이 양반이냐 쌍놈이냐예요. 중세에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이 사람과 같이 마주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보다 고귀한 자인가? 나보다 비천한 자인가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인간관계의 모든 걸 결정하니까. 우리 조선인들은 그것이 피해서 온다고 보기 때문에 양반이냐 쌍놈이냐, 성씨가 뭐냐, 이 사람이 어떤 내면을 가진 인간인가, 이 사람이 가진 가치관은 어떤 것인가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세인이 인간을 보는 관점은 뭐다? 철저히 혈통 정해져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다 법 앞에 평등한 것이고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화국의 이념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한국인의 정신은 아직도 조선인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유감스럽지만 제 판단입니다. 외부에 의한, 보통 우리가 이거 서세동점이라고 부르죠. 즉 서양의 세력이 동쪽으로 점점 번져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로부터 근대화가 됐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근대가 우리 내부로부터 자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이게 수입된 거다 보니까 외래 사상이나 종교가 들어오면 당연히 그걸 가장 먼저 접하는 거는 상층 엘리트층들이에요. 중국 문명이 들어오면 엘리트 지배 양반층들이 가장 중국 문명을 먼저 받아들이게 돼 있죠. 지배계급 귀족층들은 원래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중은 좀 더 토착적이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근대도 사실은 19세기 말에 개화파에서 보듯이 소수의 엘리트들이 위로부터 근대화를 하는 거죠. 서양을 보니까, 일본을 보니까 근대화가 돼서 잘 살고 잘 나가더라. 우리도 일본처럼 미국처럼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그런 근대 문명을 먼저 접한, 또 미국과 일본을 먼저 가본 19세기 말에 개화파부터 20세기에 그런 여러 조선인들이 그걸 경험하면서 우리도 개화를 해야 한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결국 한국은 소수의 엘리트들이 위로부터 민중들을 계몽시키면서 근대화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근대화는 당연히 위로부터의 근대화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로부터의 근대화, 위로부터의 근대화가 저는 한국 근대화를 이해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머리에서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의 근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왜 우리가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한국의 근대화가 그렇게 또 그칠 수밖에 없었는지, 왜 한국의 근대화가 엘리트와 민중들 사이에 그런 서로 다른 충돌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랬지만 서구의 근대는 내부로부터, 대체로 세계사에서 서양의 근대가 어떻게 발생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서양의 근대는 중세 말기에 중세 국가들이 발생하고 도시라고 하는 것이 상공인들이 만들어지면서 소위 상업 경제가 조금씩 활성화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소위 상공인들이 이제 점점 권력을 갖게 되는, 상공인이라는 게 내가 부르주아잖아요. 서양의 근대라는 거는 부르주아가 지배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의 부르주아들은 원래 상공인 계급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 물건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제 경제적인 계급이었지만 점점 이들이 이제 권력을 발전하면서 권력을 갖게 되고 어느 계급이 힘을 갖게 된다는 얘기는 자신들에게 맞는 정치적인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들에게 맞는 국가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죠? 중세 국가는 원래는 기독교 계급이 지배하는 거예요, 중세는. 또 하느님의 이름으로 교황을 비롯한 소수의 신정계급과 귀족계급들이 지배하는 구조가 중세라는 국가입니다, 유럽에. 그러나 이제 중세 말기부터 그런
사제나 귀족이 아닌 새로운 세력들이 형성되게 되고, 이들은 장사나 물건을 만들어 팔아서 돈을 벌기 시작한 상공인들이었고, 이 상공인들이 점점 발전하고, 그다음에 유럽이 이제 통상, 그다음에 도시가 점점 형성되면서 이 도시를 기반으로, 부르주아라는 말 자체가 도시인이란 말인 거 아시죠? 예, 부르주아라는 말 자체가 성 안에 사는 사람. 독일 도시 이름들 보면 뒤에 다 무슨 함부르크, 뭐 프라이부르크, 부르크가 붙죠. 부르크가 도시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부르주아라는 말은 프랑스 말인데, 이것도 똑같이 부르크란 말이에요.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성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상공인들이 부르주아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이 부르주아들은 이전에 중세의 사제나 그런 귀족 계급하고 다르게 어떤 자아의식, 개인의식이 생겨나게 되고, 자신들에게 맞는 정치 체제를 만들고, 그게 결국 근대 국가거든요. 그래서 서양의 근대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근대는 아래로부터 새로운 세력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내부로부터 만들어졌고 아래로부터 만들어져요. 우리 한국의 근대는 서양의 근대랑 발전 경로가 정반대죠. 그럼 서구 근대의 구조, 모든 그 사회는 자기 신들의 고유한 구조와 체계를 갖고 있잖아요. 서구 근대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회, 뭐 중세 사회, 근대 사회라고 할 때, 이 사회라는 말은 물론 그냥 포괄적으로 통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만,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세분하면 그 사회도 전체로서 사회는 하나이겠지만, 그러나 그 사회도 좀 쪼개보면 몇 개 부문으로 사회가 구성되어 있죠. 서구 근대 사회를 다시 좀 잘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눠보죠. 뭐 가장 일반적인 우리의 사회 구분법입니다. 서구 근대라고 부르는 사회는 정치적으로 어떤 체제인가요? 오늘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경제, 자본주의죠. 물론 서구 근대 중에는 이제 사회주의도 있습니다만, 그런 이제 자본주의가 더 지배적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서구 근대의 주체는 부르주아고, 부르주아들이 상공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의 삶의 방식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예요. 정치는 민주주의, 경제는 자본주의야. 정치, 경제와 사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간단히 말하면 정치는 권력의 문제입니다. 그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세상에서 어떻게 권력을 생산되고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대통령 선거를 해서 한 사람한테 우리 국민의 대표권을 몰아줄 거냐, 국민의 대표자로 뭐 국회의원 300명 뽑을 거냐, 뭐 이런 것이 이제 정치 행위죠. 정치는 권력의 생산과 분배를 결정하는 행위가 정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권력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주권자인 국민이 이 투표 뭐 등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경제의 키워드는 뭐겠습니까? 재화죠, 뭐, 그죠? 정치가 권력의 문제라면 경제는 재화의 문제입니다. 재화라는 건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무형적인 서비스들을 우리가 재화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 뭐, 서비스들이 재화죠. 재화와 용역이라고 경제학에서는 부르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가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뭘 해서 돈을 벌지, 뭘 해서 먹고 살지, 뭐, 이런 거. 근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자본주의 체제잖아요. 조선시대의 상당 부분은 선물 경제예요. 선물 경제라는 건 글자 그대로 선물을 준다는 것처럼 재화를 교환하는 방식이 돈 주고 사는 방식이 아니에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시장 경제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조선의 민중들은 농사를 짓고 하면 다 세금을 내야 돼, 세금을. 농작물을 내기도 하고 지역 특산물을 내기도 하고 군역을 대신해서 뭐 배를 몇 필 내야 되기도 하고요. 오로지 조선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라에 바치는 거예요. 그냥. 조선시대에는 시장 경제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고요. 경제는 재화의 생산과 분배의 문제를 다뤄요. 자, 그럼 사회라고 하는 거는 뭐죠? 사회? 근대 사회에는 네 토막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사회라고 하는 거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사는 걸 사회라고 하잖아요. 복수의 인간이 함께 모여 사는 게 사회입니다. 만약에 두 명의 인간이 있다고 하면 이 둘은 친구일 수도 있고, 원수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관계일 수도 있고, 보스와 직원 관계일 수도 있고, 두 명의 인간이 맺을 수 있는 소셜 릴레이션, 사회적인 관계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 둘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객관적 실체가 아니고 인간들이 맺고 있는 관계 또는 뭐 상호작용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사회예요. 사회 자체는 눈에 안 보여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또 지하철 속에서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을 보고 여보게라고 부르든가,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들이 그 자체가 사회예요. 그러니까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근대라고 부르는 사회를 이루고 있는 인간들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나라, 프랑스 인구가 한 6천만 명 되는데 6천만 명의 프랑스 사람들, 그 중에는 아버지도 있고 자식도 있을 거고 연인도 있을 거고 뭐 회사 사장도 있을 거고 직원도 있을 거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근대 사회라고 하는 거는 그가 어떤 종류, 어떤 신체적, 지적 특성을 갖고 있던 간에 기본적으로 평등한 개인이라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즉 사회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간의 관계라고 보는 게 개인주의예요. 관계를 맺는 방식은 사회마다 굉장히 다르고요. 근대 사회는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정상인이든 장애인이든 일단 네가 뭐든 간에 너와 나는 평등하다가 전제되어 있어요. 근대 사회, 중세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세 사회는 상대의 신분이 중요합니다. 조선시대 사람이 만약 누군가를 처음 만났다면 니시오, 어느 동네 사시오, 성씨는 어떻게 돼요? 양반이요, 쌍놈이요. 그거부터 따지겠죠. 왜? 그걸 알아야 사회적 관계를 맺으니까. 조선인에게는 인간이 평등하다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근대 인간관계가 수직적이고요. 소위 권위주의가 지배합니다. 정근대 인간은 인간이 평등하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해를 못해. 하늘과 땅이 다른데 어떻게 인간이 평등할 수 있는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평등할 수가 있나? 자연을 보라. 자연에 평등한 게 어딨어? 따뜻한 게 있고 추운 게 있고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반짝거리는 게 있고 허물허물한 게 있는데 인간도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높거나 낮거나 고귀하거나 비천하거나 중세인들에게 인간이 평등하다는 말은 완전히 말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중세인들은. 근대 사회의 핵심은 인간은 평등하게 본다. 그게 개인주의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개인주의라고 그러면 이기주의랑 혼동하는데 그거는 개인주의에 대한 아주 완벽한 오해입니다. 사회는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근데 또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문화는 뭘까? 정치는 권력을 다뤄. 경제는 재화를 다뤄. 사회는 인간들의 맺고 있는 관계의 문제야. 문화는 뭘까요? 문화는 무엇이 키워드일까요? 저는 문화는 그 의미의 문제라고 봅니다. 의미. 우리 인간은 내가 아무리 부자고 내가 대통령이고 바당발 인맥이고 그래도 결국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내 삶의 의미는 뭐야?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은 어쨌든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잖아요. 인간의 모든 행위에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의미가. 우리는 고개를 가로로 저으면 이게 부정, no라는 뜻이야. 근데 어떤 문화권에서는 고개를 가로로 젓는 게 yes야. 객관적인 행위로 보면 똑같은 운동이야. 똑같은 운동. 근데 어떤 문명권에서는 미닝이 달라. 이게 문화의 문제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헤어질 때 이렇게 빠이빠이 이렇게 하는데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게 어서 오라는 뜻이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문화가 다르다. 동일한 행위가 이 사회에서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저 사회는 저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게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는 의미의 문제입니다. 근대라고 부르는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권력을 골고루 배분하자.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네가 필요한 거 있으면 돈 주고 살아. 사회적으로 개인주의, 모든 인간을 너랑 똑같이 평등하게 대하라. 이게 근대사회의 원리거든요. 그럼 근대인들은 문화, 내 삶은 의미 있었어. 의미에 충만했어. 근대인에게 의미 있는 삶은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합리주의라고 봅니다. 합리주의는 뭐 문화를 넘어서는 이제 합리주의 자체가 정치, 경제, 사회를 다 관통하는 사상이기도 한데 좀 간단히 여기서 문화로만 좀 한정하면 합리주의라고 하는 거는 흔히 말하는 자아실현, 셀프 리얼라이제이션. 근대인에게 의미 있는 삶은 내가 나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삶의 어떤 합리성이에요. 근데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나답게 산다라는 거는 그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조선시대 사람에게 my life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모든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나의 삶은 뭡니까? 집단의 일원이에요. 나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가문의 영광을 떨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입신양명입니다. 부귀다남, 돈 많이 벌고 아들 많이 낳고. 조선인들의 삶의 가치관을 12글자로 그냥 딱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입신양명. 공부해서 과거 해가지고 벼슬해서 이름을 날리는 거. 부모님과 조상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 부귀다남. 돈 많이 벌고 아들 많이 낳는 거. 그 다음에 수복강령. 오래 살고 건강한 거. 인간의 존엄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근대인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자아실현이에요. 자아실현이라는 거예요. 너의 정신 영역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입니다.
중세인과 근대인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중세인에게 나는 집단의 일원이야. 근대인은 너는 너의 삶을 실현해. 그게 의미 있는 삶이야. 왜냐하면 근대인은 개인이니까요. 서구 근대인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 각 영역이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구 근대는 정치 영역도 있고 경제 영역도 있고 사회 문화 영역이 있는데 그러나 이들이 너무 무관하지는 않지만 정치가 바로 문화를 결정하거나 경제가 사회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사회 각 영역이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좀 따로 논다는 얘기죠. 그만큼 또 독자성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이 근대라고 얘기했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근대화된 결과이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근대라는 세계 문명에 우리가 편입된 결과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대에 편입된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떨까요? 아무튼 카피는 원본과 똑같지 않습니다. 카피한 거는 원본하고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동일성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서구 근대와 동일성과 차이를 통해서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서양의 근대와 어떤 면이 같은가? 그리고 또 어떤 면이 다른가? 이걸 모르고 우리가 무조건 서양의 근대를 기준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또 서양의 근대와 아무 상관없이 마치 우리 민족끼리 뭐 따로운 우리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제일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대한민국의 정치는 분명히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제가 볼 때 한국의 민주주의를 수준을 그렇게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민주주의라고 하는 최소한의 그거는 아직까지는 지켜지고 있다고 보고요. 경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는 뭐죠? 사적 교환에 의한 자본주의 경제입니다. 자본주의를 긍정하느냐 부정하는 거는 뭐 사상의 자유인데 어쨌든 현실은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는 상당히 발달한 자본주의죠. 거의 세계 탑 클래스의 굉장히 적어도 우리 한국을 이루고 있는 경제 여러 분야 중에서는 가장 고도로 발달한 분야가 경제 영역이라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민주적이고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인 한국 사회는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까요? 영국, 독일, 프랑스 사람들처럼 모든 한국인들은 자유로운 개인, 독자적이고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평등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근데 한국인은 사회적으로는 저는 조선시대 사람과고 거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현대 한국인들은 처음 만나면 뭐 학번이 몇이에요? 뭐 나이가 몇이에요? 수직적인 사회에서 상대를 대하기 위해서는 그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좌표를. 얘가 X축, Y축에 어디에 있는지. 개인주의 사회는 그런 거 안 따져요. 저는 한국 사회 집단주의라고 봐요. 문화 비합리주의예요. 끊임없는 비교. 뭐 요즘 우리 언론 보면 많이 나오죠. 질시, 비교, 평균 올려치기. 대한민국 사람 직장인들 평균 연명 3,000밖에 안 되는데 뭐 5,000원 돼야 된다는 둥. 실제로 안 그런데. 평균 올려치기 문화. 평균 올려치기 문화라는 건 결국 자신보다 약자를 무시하는 그런 비합리적인 문화죠. 뭐 이게 저는 한국 근대의 구조가 이거라고 봅니다. 이게 제일 저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는 대한민국 사회를 정치 경제는 근대화됐지만 사회 문화는 근대화되지 못한 전근대 사회라고 봅니다. 반은 근대화되는데 반은 근대화되지 않아서 이게 나는 한국 근대, 대한민국의 민낯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 논의를 제외한 어떠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논의도 모호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현실에 기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종모순 결합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정치, 경제는 근대인데 사회, 문화는 전근대야. 서로 종류가 다르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근대라는 종류와 전근대라는 서로 이질적인 종류가 지금 결합되어 있는 지금 저는 한국이라고 봅니다. 저의 대한민국과는 이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이런 국가라고 보고 이런 관점에서 뭐 제가 문화 비평을 하지만 한국 사회의 모든 현상들을 이거를 준거로 저는 설명합니다. 한국의 근대화에 대한 반응은 결국 크게 둘입니다. 19세기 말에 개화기로 돌아가도 결국 변화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이제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살기를 강요하는 거고 스트레스를 주는 거 아닌가요? 인간들은 변화 그렇게 안 좋아해요.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변화에 저항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대화라는 것은 거대한 변화예요. 이 거대한 변화에 모든 인간이 yes, okay 했을까요? 아니에요. 반대합니다. 한국의 근대화에 대한 반응은 결국 크게 둘이죠. 우리 근대화할 수 없다. 잘못된 것이다. 타락한 것이다. 그건 서양 오랑캐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게 위정척사 아닙니까? 그죠? 성격적인 질서를 지켜야 되고 이 서양 오랑캐로 사는 것은 검수와 같은 것이다. 거부하는 거. 그게 수구입니다. 일본이랑 미국을 가보니까 이거 아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죽어. 우리 빨리 나라의 문을 열어야 돼. 우리가 변해야 돼.
변해야 살아. 이게 이제 개화입니다. 결국 근대화에 대한 반응은 둘밖에 없어요. 거부와 수용. 이걸 우리가 각기 수구파, 개화파라고 부릅니다. 수구파와 개화파는 결국 근대화를 수용하냐 거부하냐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한국 사회의 정치 세력을 크게 좌파와 우파라고 나눈다고 할 때 좌파 우파의 기준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대화에 대한 반응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한국의 좌파는 구한말 수구파의 후예이고 한국의 우파는 개화파의 후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현재 한국의 정치 세력은 크게 셋이라고 보는데 하나는 수구좌파, 근대화를 반대하는 세력을 저는 수구좌파라고 봅니다. 한국 사회에서 진보좌파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 용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좌파를 진보라고 부르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제가 30년간 좌파로 살았는데 저의 결론은 좌파는 근대화 반대 세력입니다. 근대화를 수용하는 세력을 개화라고 불렀죠? 근데 개화파가 두 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근대가 반쪽 근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한국의 근대는 정치 경제적으로는 근대화가 됐는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됐는데 사회 문화적으로는 근대화가 아직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근대를 저는 반쪽 근대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적 근대화를 했는데 이 정치 경제적인 근대화를 한 세력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을 수립한 이승만 같은 사람 또는 산업혁명, 경제개발을 한 박정희 같은 사람을 저는 보수 우파라고 봅니다. 이들이 한 것은 정치적 근대화, 경제적 근대화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 사회를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개인주의 사회로 만들었는가? 안 됐어요. 아직 한국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문화적인 근대화도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사회 문화적인 근대화는 아직 미달성 과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보수우파라는 세력은 정치적, 경제적 근대화는 했지만 사회 문화적 근대화는 뭔지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한 세력들이라고 봅니다. 근대가 만약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걸친 그런 변화라고 한다면 한국의 근대는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자본주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 개인주의와 문화적 합리주의까지 도달했을 때 한국의 근대가 완성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미달성된 과제, 다시 말하면 사회적 근대화와 문화적 근대화는 우리에게 아직도 미달성된 거예요. 이것까지 마저 달성해서 한국의 근대를 완성하자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저는 그들을 진보우파 또는 혁명우파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저는 좌파를 수구 세력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파가 있긴 있는데 우파를 다시 둘로 나눠요. 보수우파와 진보우파로. 진보우파는 한국에 있느냐? 없죠. 앞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세력입니다. 대략 제가 현재 한국 사회를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강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을 보는 저의 관점은 근대 문명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 세력을 보는 관점도 저는 근대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은 제가 볼 때 크게 셋인데 수구좌파, 보수좌파, 진보우파. 수구좌파와 보수우파가 줄이고 이 둘이 지금 계속 싸우면서 정권을 교체하고 있죠. 진보우파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 그러나 앞으로 진보우파가 생겨나야지 대한민국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제 한국 근대화 국가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했지만 하루아침에 근대화가 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무슨 갑신정변이니 뭐 갑오개혁이니 구한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수구파와 개화파의 투쟁이에요. 지금 대한민국도 수구파와 개화파의 싸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수구파와 개화파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77년 역사의 반은 개화파가 승리했고요. 나머지 반은 수구파가 승리한 역사예요. 지금 한국은 되게 저는 갈림길에 있다고 보는데, 이제 뭐 요즘 우리가 이제 87 체제가 한계에 도달했다, 뭐 개헌을 하고 뭐 권력을 교체, 지금은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권력의 교체, 정권 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체제를 선택하는 문제다라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말을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할까 저도 되게 주목하고 있는데, 체제 선택이라는 게 뭡니까? 무슨 당이냐 이런 차원 아니잖아요. A당에서 B당으로 바뀌는 건 정권 교체예요. 그런 건 우리가 체제 교체는 아닙니다. 체제라고 말하려면 적어도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정도로 바뀌어야 체제 교체예요. 근데 지금 한국이 처해 있는 거는 사실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게 되면 이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근본적인 체제 교체의 서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19세기 말에 촉발된 수구파와 개화파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결국 2막 정도 하고 2막. 3막이 기다리고 있고, 만약에
그 산막에서 수구파가 승리한다면, 좌파가 승리한다면 우리 다시 19세기 말로 돌아가는 거고, 물론 역사는 그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뭐 한 번 게임 끝났다고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지퍼스의 신화처럼 개화가 땅에 떨어지면 또 다시 밀어 올려야 되고, 그 어떤 신선한 역사가 기다리고 있을지 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다만 그 시적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선이 멸망하고 1910년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은 건 뭐예요?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개항한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근대화가 된 거예요. 어쨌든 당시의 일본은 우리와 달리 근대화된 국가예요. 근대화된 국가. 조선은 근대 국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1910년에 조선의 멸망은 좀 거시적으로 말하면 한국 중세의 종말입니다. 조선의 멸망은 단지 조선이라는 한 나라가 망한 게 아니고 기원전 1세기부터 시작된 2000년간의 한국의 중세가 막을 내리는 사건이에요. 중세가 끝나면 뭐가 시작되죠? 근대가 시작됩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자주적으로 근대를 못했기 때문에 식민지를 통한 타율적 근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이제 일제시대입니다. 일본은 어쨌든 근대화된 국가이기 때문에 조선을 근대적으로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한 가지 영역이 근대화됐어요. 바로 경제 영역입니다. 일제시대에는 자본주의가 도입됐습니다. 조선에는 자본주의 없었습니다. 일본은 식민지 조선에 자본주의 체제를 이식했어요. 일본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자본주의가 됐어. 그 일본 자본주의가 막 19세기 말부터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일본 국내의 노동과 자원, 토지만 가지고는 일본 자본주의 발전이 한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일본 자본주의가 더 계속 발전하려면 더 많은 자본, 더 많은 토지, 더 많은 자원, 연료, 그리고 더 많은 시장이 필요한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진출한 게 한반도고 만주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러시아, 중국과의 갈등도 있지만 그 본질적인 것은 자본주의 팽창이 만들어낸 거예요. 일본에게 조선은 새로운 시장이에요, 새로운 시장. 그러면 일본이 조선을 옛날처럼 그대로 두면 안 되죠. 조선을 시장 경제 체제에 편입시켜야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은 조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조선을 경제적 근대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경제적 근대화를 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하겠어요? 조선시대에는 쌀이 있으면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고 옷이 있으면 집에서 직접 배를 짰어요. 근데 근대사회에서는 이거 돈 주고 사야 돼, 시장 가서. 그들이 파는 상인이든 돈을 주는 소비자든 이들이 다 경제 주체예요. 경제 주체가 되려고 그러면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살 때 그게 나의 귀속물이 돼야 돼. 나의 소유물이 될 수 있어야 돼. 조선시대에는 그런 의미의 경제 주체는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일본 제국은 조선인을 경제적 주체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가진 재산은 너의 소유물이야. 아무리 제국이라도 너 걸 뺏지 않아.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일본이 1912년에 조선민사령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민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민법. 모든 조선인은 경제적 권리를 가진다. 너의 재산은 너의 것으로 누구도 손대지 않는다. 민법의 가장 기본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민법은 1912년 일본이 도입한 조선민사령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조선이 경제적 근대화됐다고 볼 수 있죠. 객관적 팩트이고 이거는 부정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1941번으로 해방된 뒤에 우리가 19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출발부터 민주공화국이야. 그리고 60, 70년대에는 경제개발이 이루어졌어. 정치, 경제적 근대화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적으로 주권자야. 법 앞에서 모두 평등해. 경제적으로 내가 번 돈은 전부 다 내 거야. 정치, 경제적 근대화를 이루었죠. 근데 사회적 근대화, 문화적 근대화는 되지 않았다. 지금 대한민국의 진로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하나는 추구 세력의 반동에 의해서 마치 1970년대 khomeini에 의해서 회교혁명이 일어나면서 팔레비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슬람 신정국 통치로 돌아갔어요. 대통령 나 그런 거 우린 그런 거 모른다. 우리는 위대한 알라의 뜻에 따라서 통치한다. 이란은 팔레비 정권 하에 부분적으로 근대화가 됐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으로 돌아갔죠. 탈레반이 뭡니까?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자본주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린 그 이슬람의 율법에 따라 통치한다. 여자가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다니면 길에서 경찰이 때려요, 회초리로. 여자는 일단 교육을 못 받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여자들은. 운전도 할 수 없고요. 샤리아라고 하는 그 이슬람 율법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통치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진로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제까지 우리가 77년간 해왔던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적 근대화를 물어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북한을 보세요. 북한은 근대화 경로에서 이탈한 나라라고 봐요. 다시 조선으로 돌아간 나라라고 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앞으로 진로 중에 첫 번째 시나리오는 좌파 수구 세력에 의해서 다시 대한민국이 조선으로 돌아간다. 한국이 이룩한 정치 경제적 근대화를 거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민족 전통으로 돌아가야 돼. 그렇게 돌아가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할 수는 많은 없어요. 두 번째 시나리오. 이제까지 넘어온 산도 험난한데 앞으로 갈 산이 더 크구나. 야,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경제개발도 했어. 산업혁명에 성공했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국가 중에 유일하게 선진국에 도달했어, 우리 대한민국은. 근데 진정한 근대사회는 모든 인간이 서로를 똑같이 존중하는 개인주의가 뿌리 내려야 되고, 사회에.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합리주의 사회까지 되어야 진짜 근대구나. 그것이 전면 근대구나. 지금까지 정치적 근대화, 경제적 근대화도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지만, 미래 프로젝트는 사회적 근대화와 문화적 근대화다. 우리가 진정한 공화국이고 민주국가가 됩니다. 라는 거대한 목표를 제시해서 또,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그렇게 된다면 그게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과연 어느 쪽에 갈지 저도 알 수가 없고, 다만 저는 한국 사회의 정세를 이렇게 봅니다. 이 둘이 굉장히 오랫동안 겨룰 거예요. 이 두 개의 힘, 또는 좌파, 우파가 각기 해당되는데, 이 두 개의 힘겨루기가 저는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구파와 개화파가 어느 쪽도 최종 승리하지 못하고 굉장히 오래 갈 수 있고,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되겠죠. 저는 우리한테 약간 하드타임즈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큰 시련을 좀 갖고 있다. 저는 일단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국가와 다음 근대화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대한민국이 100년도 안 된 신생국가지만, 대한민국 내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면 근대화가 가능할까? 사실 대한민국은 저는 정치, 경제적 근대화 한 것까지 해서 거의 탈진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 근대화 세력에 지금 반격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정치, 경제적 근대화를 한 반쪽 근대국가라고 역사에 기록되어도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나라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서구 국가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제 정치적인 근대화라도 한 나라가 있고, 그것도 못한 나라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다행히 정치, 경제적 근대화를 한 나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데, 공화국이라는 게 뭘까요? 자, 이 사진 아마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 사진은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한했어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가는 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창덕궁에서 공식 환영 행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여기 문재인 대통령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인도네시아 대통령. 뒤에 이렇게 관공과 조선시대 군복을 입은 사람이 따라오고, 양쪽으로 문무백관이 조선시대의 관복을 입은 사람들이죠. 조선시대 관복을 입은 사람들이 조선 왕을 상징하는 이런 청룡기, 홍룡기, 주작, 사신도가 그려진 깃발을 들고 있어요.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일일까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거는 테마파크가 아니고 그냥 국가의 공식 행사.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이 방문했는데 공식 환영 행사를 하는 거예요. 공식 세레모니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그림들, 기호들, 창덕궁, 사신도, 문무백관, 우리 어떻게 봐야 돼요? 조선이죠. 사람 한 싹 쥐우면 조선인지 대한민국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 대한민국은 뭡니까? 조선의 연장이죠. 이거 사실 그냥 이거 헌법 위반, 이거 탄핵해야 되는 거거든요. 헌법 위반이 뭐예요, 도대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을 위반하는 거 아닌가요? 그림이란 건 장식입니까? 그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공기 들어도, 그럼 그림이니까 상관없어요? 인공기를 걸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 보도 사진 보고 경악했거든요. 이거 헌법 위반이에요.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가 뭡니까? 헌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탄핵은 고사하고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말한 국회의원 딱 한 명도 없었어요. 왜 제가 대한민국이 사회문화적으로 여전히 조선사회라고 말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머릿속은 그냥 조선이에요. 아무리 뭐 헌법에 아무리 공화국이라고 써 있어도 우리 머릿속은 조선이에요. 이 모순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인간이 산다는 게 도대체 뭐며, 규범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법은 왜 있으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막 보면 전부 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인지 경국대전인지. 대한민국의 헌법은 경국대전입니까? 청와대 인공기 나붙게도 그 같은 민족인데 규범이라는 게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도상학이라는 건 이제 영어의 아이코놀로지, 미술사학에서 말하는 건 형태를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저는 대한민국은 두 개 있다고 봐요. 대한민국은 두 개가 존재하고 이 두 개의 대한민국이 서로 모순, 대립, 투쟁하고 있다고 보고, 제가 오늘 강의에서 계속 말씀드린 한국의 근대는 근대와 정근대의 모순 대립이다. 그리고 그 모순이 정치적인 정파로, 좌파, 우파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원초적 분열이다. 사회문화적 근대와 정치적 근대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과 각성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다시 좌초해서 사회문화적인 전근대성이 정치적, 경제적 근대성을 집어삼킨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은 북한이나 이란 같은 원리주의 혁명으로 복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은 두 개가 있다. 우리는 한 가지만 보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조건 속에서 보는 거지, 우리는 지나치게 크거나 또 지나치게 작은 거는 볼 수가 없어요. 큰 거를 보려면 망원경이라는 도구가 있어야 되고, 세균처럼 작은 걸 보려면 현미경이라는 도구가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그 존재가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19세기에 유럽인들이 그 남태평양에 제국주의 침략을 할 때, 남태평양의 멜라네시안가 어떤 섬에 유럽인들이 배를 타고 가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정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그 멜라네시아의 원주민들이 그 유럽인들의 배를 보고 그것이 배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몰랐대요, 그들이. 왜냐면 그 멜라네시아 원주민들은 평생 태어나서 조각배보다 큰 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것도 배라고 생각하지 못했대요. 그 사람들은 배라고 하는 건 요만한 배 말고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유럽인들 타고 온 그 배도 배의 일종이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대요. 봐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사실은 두 개의 실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요. 하나는 헌법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라고 할 때 우리가 수백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건 결국 헌법 아니겠습니까? 그죠? 헌법 보면 대한민국의 정체, 국채, 주권자 이거 다 있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규범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달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저는 도상 대한민국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국기, 화폐, 광화문 광장의 동상들 다 조선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공화국은 민족 전통으로 세워진 국가가 아니잖아요. 공화국이라고 하는 거는 피 위에 건설된 국가가 아닙니다. 공화국은 자유로운 인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예요. 대한민국은 그런 국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객관화된 최고 규범으로 텍스트인 건 맞지만 또 사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던 대한민국의 영혼을 지배하는 거대한 규범이 하나 있는데 그걸 저는 도상이라고 봅니다. 아이코노그래피. 이거 헌법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 헌법에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랑 뭔 상관이죠? 태극기가 조선 왕국의 깃발이라는 거 아세요? 조선이 1876년에 개항을 하고 이제 개항을 했다는 얘기는 자기 바깥으로, 중국이 아닌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나가서 영국도 만나고 프랑스도 만나고 독일도 만나고 할 거 아니에요. 국제관계 활동을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하고도 조약을 맺고 프랑스하고도 조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 당시 조선의 이제 외교 자문이 그 중국인 마건충입니다. 조선의 일종의 정치 자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마건충에게 입성을 하려면 국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국기가 뭐죠? 물어보니까 마건충이 외교를 하려면 각 국가가 자기들이 상징하는 그런 게 있어. 그거 갖고 나와야 돼. 너도 하나 만들어. 그랬더니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그랬더니 청나라 국기는 황룡기였어요. 그 당시에 청나라의 깃발이 노란 용, 황룡기라고 있습니다. 너네들은 우리나라 속국이니까 너네들도 황룡기를 써라. 용의 발톱이 우리는 5개, 5조룡이야. 너네들은 속국이니까 4조룡. 용은 용인데 용 발톱 4개만 있는 용을 해.
그거 말고 혹시 딴 거 없을까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진짜 만들어줘야겠네, 하나. 그래가지고, 그럼, 좋아. 주역에 보면 말이야, 태극과 괴라는 게 있어. 동양은 옛날부터 주역을 갖다가, 그래서 태극기를 만들어준 사람은 마건충입니다. 중국인 외교 자문 마건충이 태극기를 만들어줬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마건충이 황룡기하고 태극기 두 개를 이렇게 제시했어. 그때 고종이 태극기로 가자 해서 태극기가 된 거야. 조선이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수교를 할 때 국기를 갖고 나갔는데 그때 그 국기가 태극기예요. 태극기는 마건충이 디자인해 준 겁니다. 태극기는 원래 조선 왕국의 깃발이에요. 그렇지만 조선이 망하고 상해 임시정부가 태극기를 대한민국 국기로 개성했어요. 나중에 대한민국 건국대에서도 개성했고. 그러니까 쟤는 뭐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태극기가 조선 왕국의 깃발이었다는 사실을 써더라도 알고 쓰자. 문재인의 그런 행위는 너무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조선은 우리나라가 아니잖아. 조선은 다른 나라인데 다른 나라 깃발을 우리가 써도 되나? 라는 의식이 한국인에게는 없다. 이게 제가 말하는 사회문화적 근대성이 없다는 거예요. 화폐에 뭐 조선시대 사람만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왜 다 한국 사람, 조선 사람밖에 없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 들어가야 되지 않나? 뭐 누가 좋을까? 뭐 이런 얘기가 조금씩 있고 뭐 광화문 광장도 마찬가지고요. 도상 대한민국과 헌법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둘은 같은 국가의 내용이 될 수 없어요. 대한민국은 이 두 개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다. 저는 이게 제가 보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대한민국만 맞고 도상 대한민국은 틀리냐? 그렇게는 볼 수 없어요. 이 두 개의 모순을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표상은 서로 모순되고 충돌한다. 대한민국은 두 개 있다는 뭐 말씀드린 거고. 뭐 프랑스는 우리 그냥 간단히 비교하면 대표적으로 공화국 하면 어쨌든 그 대표적인 근대국 공화국이 프랑스 공화국인데 프랑스 국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삼색기. 삼색기는 자유평등 박애라는 프랑스 혁명 이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프랑스 혁명 이념이에요. 이거 자기들의 헌법적 이념이 딱 국기에 표현되어 있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프랑스 그 정부 엠블렘인데 프랑스 가면 모든 관공서 건물의 입구에 딱 여기 붙어 있어요. 뭐 요즘 우리나라 치면 동사무소가 됐든 구청이 됐든 프랑스에 가면 여기에 붙어 있으면 여기는 공공기관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프랑스의 공공건물에는 리베르테, 에갈리테, 파테르니테, 자유평등 박애다 여기는. 여기에 들어오면 너는 자유평등 박애라는 이 이점에 동의해야 되는 거야. 그게 우리 공화국이야. 리퍼블릭 프랑세즈야. 프랑스 공화국의 한가운데 루이 왕의 동상이 서 있지가 않아요. 그건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이거는 이제 유명한 프랑스의 그 화가 오노르 도메가 그린 공화국이라는 이름의 그림입니다. 이 여자가 이제 마리안이라고 부르는 여자예요. 프랑스에서는 이제 마리안이라는 여자가 프랑스 공화국의 상징 중에 하나예요. 어떤 특정 실존 인물은 아니고 공화국의 국가에 비유하고 있어요. 프랑스는 이 마리안이라는 여자인데 마리안이라고 보이는 여자가 탁 앉아 있고 이 한쪽에 자유평등 박애를 나타내는 프랑스 국기를 들고 있죠. 그러면서 이 아이 셋이, 아이 둘은 젖을 빨고 한 놈 밑에서 책 보고 있는데 세 명의 아이는 뭐겠어요? 자유평등 박애죠. 그림으로 딱 나오지 않나요? 그림으로? 근데 태극기나 우리나라 돈에서 대한민국의 이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나와요? 안 나옵니다. 대한민국 혁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계속되고 있다. 민주화를 어떻게 볼 것이냐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는 아마 다음에 좀 따로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대한민국 혁명은 정치혁명, 경제혁명은 성공했지만 사회혁명과 문화혁명은 아직 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네요. 정건대로 지난 70년간 성취한 경제적, 정치적 민주화를 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열심히 왔지만 아직 반밖에 안 왔구나. 나머지 반까지 끝까지 다 파자. 혁명건대화를 하든지 이 둘밖에 저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이 두 개의 선택지 아마 이 두 개의 결정이 빨리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 둘 사이에 이제 굉장히 오랜 혼란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좀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좀 고난의 길이 아닐까. 답이 쉽게 나오지 않죠. 어쨌든 내년 2026년이 우리 개항 근대화 150년이 되기 때문에 이 150년을 기점으로 저는 2차 근대화 개항에서부터 지금까지 150년간 한국의 근대를 저는 1차 근대화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1차 근대화는 정치 경제적 근대화로 멈췄다. 우리에게 남은 거는 나머지 반을 해야 되는데 이 나머지 반은 2차 근대화라고 불러야 하고 우린 지금부터 하루아침에 될 일은 물론 절대 없겠지만 저는 지금부터 이제
근대화 150년을 넘어서는 단계에서 우리의 과제가 뭐가 있나, 2차 근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는 지금부터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